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소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오늘은 그리고 문학의 3대 장르의 서사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내러티브 구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내러티브 그대로 스토리로 재현된 세계의 층위를 얘기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재현이 일어나는 층위, 그것이 서사 텍스트의 층위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1인칭 서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1인 서사. 그래서 first person narrative. 그 화자 자신이 경험한 것을 보고하는 것, 그 화자의 서사 텍스트, 그리고 예컨대 1인칭 서사, 서한체 소설, 일기 소설, 영화 소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긴트그라스 양철부 같은 거, 디 브레이트 트로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예라고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저 작가적 서사라는 게 있어요. 작가적 서사. 그래서 authorial narrative 가지고 등장인물의 세계와 초연하여 작가적 화가 자신의 시각으로 세계를 묘사하는 것, 그런 것이 작가적 서사의 한 예라고, 서사의 그런 구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독일의 유명한 서사학자가 있는데 그 슈탄셀이라고 하는 서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인물의 서사 상황, 등장인물의 서사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통 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서사 화자의 그 구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figure narrative situation 그런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드러난 화자. 그 다음에 감추어진 화자, 크게 나와서 드러난 화자, 감추어진 화자 또는 암시 독자, 이런 구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러난 화자는 overt narrator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 화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 화자. 그래서 personalized narrator 또는 극화된 화자, dramatized narrato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인칭 또는 3인칭 화자가 드러난, 하여튼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1인칭이든 3인칭이든 드러난 이런 화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화자는 스토리 전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의 영화에서처럼 화자가 절망 속에 빠질수록 프로 시작됩니다. 화자가 자기 1인칭 같은 거 자기의 주관성, 3인칭 했을 때는 객관성, 이런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못할수록 프로시 굉장히 약했죠.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 또 영화,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 소설 이런 데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호 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 다시 말해 문학의 영화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 문학의 영화의 관점할 때, 다른 매체 성격 또는 텍스트의 성격이 그 서사 전개에 들어오면은 단절될 수밖에 없겠죠. 단절되거나 아니면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끊어지거나 하는 그런 서사 유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프롯이 약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 감추어진 화자라고 하는 그런 화자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화자. 그래서 앞에 나온 드러난 화자는 overt narrator를 하는데 반해서 감추어진 화자는 covert narrator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covert narrator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춰오지 않는 스토리 전개가 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 화자는 누군가의 말을 건네지만 그 누군가가 플롯 구성에 즉 능동적이지 않고 애매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누구누구에게라든지 너는 그대는
너는 뭐 2인칭으로 된 그런 말 건냄 이런 것에서는 화자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시독자라는 게 있는데 이건 흔히 수용 미학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콘스탄츠 수용미학 학파의 볼프강 이즈 같은 사람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화자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implied reader 또는 독일로 하면은 implizierte leser 또는 lecture implicit 같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감추어진 화자 수용미학은 우선 조금 더 설명하면은 레제션스 에스테틱, 레제션스 에스테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용미학은 이 텍스트가 자기의 그런 독창적인 텍스트를 생산하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 제한성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전의 텍스트 또는 어떤 그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그 구조, 예를 들면 구조를 인형이라든지 또는 암시라든지 회상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또는 뭐 변죽 그림, 독일어 하면 안슈필링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이전의 그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콘스탄츠라고 보통 것은 콘스탄츠는 그 독일의 그 남부죠. 남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서쪽에 밑에 남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바텐비텐부르크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오른쪽 주는 바이에른 주고요. 독일의 제일 남쪽에 오른쪽 주는 바이에른 주고 왼쪽은 바텐비텐부르크 주라고 하는데 그 주에 밑에 하단부에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이름이 보덴제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보덴이는 땅이란 뜻인데 하여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주위에 호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 호수 주위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 이름이 콘스탄츠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물론 콘스탄츠 대학도 있죠. 상당히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 콘스탄츠 대학이 있는데 이 보덴제의 콘스탄츠 대학에서 1970년대에 특히 1970 말에 이 수용미학 학파가 이론적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프강 이저 이게 내가 써놓은 볼프강 이저 이런 사람들이 그 이론을 이끌고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뭐 암시 독자 이런 개념들을 이 사람이 많이 비용했고요. 또는 이 볼프강 이저 말고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라는 사람,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라는 그 사람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그래서 엘리타트 게시chte als Herausforderung 하는 그런 책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이 서사 구조 분석을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교과서로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수용미학 학파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를 들면 독자 비평 이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암시독자 개념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암시독자는 다 암시독자 역할을 맡는 것은 일반 독자가 암시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작가는 일반 독자가 모두 암시독자가 되기를 원한다.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암시독자는 이상적인 독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암시독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러니 텍스트에서 이런 암시독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아이러니 텍스트에서 암시독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그 수사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수사학 비유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이러니는 어떨 때 아이러니가 형성됩니까? 아이러니는 우리말하면 반어법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반어법이 되죠? 뭐 신문지상에도 이런 반어법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반어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의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그때 보통 반어법이라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예, 근데 어떨 때 반어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 자기는 A라고 얘기하고 하고자 하는데 B, 반대의 의미의 B라고 얘기할 경우에 그때 보통
반어법이 형성이 되죠. 반어법이 형성되면은 듣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는 것과의 반대적 의미를 또는 상반된 의미를 얘기를 보통 그렇게 하게 되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원래 의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다른 의미로 또는 반대적 의미로 상반된 의미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을 알아차릴 때 그 의미가 생성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반대로 얘기한 것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청중이나 독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반대로 이해하는 그 자체를 고지고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반어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 텍스트, 암시 독자가 나타나고 있는 아이러니 텍스트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의도하는 것과 반대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듣는 사람이 거꾸로 듣는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저 사람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이때 아이러니 텍스트가 성립됩니다. 생성됩니다. 이럴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아이러니 텍스트가 나타날 때 아이러니 텍스트를 많이 쓴 독일의 작가들라 그러면은 토마스 만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토마스 만 같은 사람들은 아이러니 텍스트를 굉장히 잘 쓴 작가죠. 낭만적 시대에 있는 슐레겔 뭐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어요. 슐레겔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반어법의 기법을 많이 사용한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반어법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 그러한 이론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테도 아이러니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주의 독일에서 보면은 게테, 낭만주의 슐레겔, 그 다음에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나서 토마스만 같은 작가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현대 문학에 쓰면 칼 크롤러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시인인데 칼 크롤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스 만 하대 대표적인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대 작가 중에서 토마스 만과 작품 중에 뭐 마이산 이런 것들은 영화로 다 돼 있죠. 영화로 돼 있는 뭐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러니 텍스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텍스트를 썼을 때 독자들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독자는 저 사람이 원래 말하고 하는 것은 원래 그것이 아닌데 자기가 말하고 하는 것은 상반되게 또는 반대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독자가 알게 되거나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독자의 위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소위 그게 우월한 그런 텍스트의 보다 우월한 입장에 독자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어 할 때는 그걸 überlegenheit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überlegen 뭐뭐보다 우위에 있다, 능가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 아이러니 텍스트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이러니 텍스트는 그 읽는 사람 또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아이러니 텍스트 웃음을 자아내. 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다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월한 그런 입장에서 웃음을 드러내게 한다 이런. 그래서 아이러니 텍스트는 코믹이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 또는 유머라고 하는 거죠. 후머리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와 상당히 인접한 그런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암시 독자는 화자의 말을 즐기는 독자를 얘기합니다. 화자의 말을 즐기는 독자. 아까 이 아이러니 텍스트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내러티브의 외부적 구성과 내면적 구성에 잠깐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서사 이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이론적 부분인데요. 내러티브의 외부 구조에 보면은 파라텍스트 우선 구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xternal paratextual structure of a narrative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파라텍스트의 구조. 우리가 뭘 파라텍스트라 그러냐? 텍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는 뭐가 있습니까? 텍스트는 엔터텍스트, 파라텍스트, 하이퍼텍스트, 기사 등등, 그럼 아르키텍스트 등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파라텍스트는 책의 제목 페이지, 직접적 텍스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라텍스트는. 다시 말하면 텍스트의 본문에 들어가는 그런 텍스트는 아니지만은 텍스트와 많은 연관을 지니고 있는 그런 텍스트를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책의 제목 페이지, 제목 이런 것들은 텍스트에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텍스트와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의 짧은 발췌문 같은 것들, 그다음 작가 소개 및 저서 목록, 어떤 책 텍스트에 이런 것이 보통 들어가죠. 그다음에 목차, 목차, 컨텐츠, 이런 것도 파라텍스트, 머리말, 그다음에 편집성 논평, 페라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것들, 책 뒤 커버의 책 내용에 관한 짧은 코멘트, 이런 것들은 다 파라텍스트에 속한다. 영화에서 예고편인 트레일러와 및 크레딧, 오프닝 크레딧 뭐 이런 것도 있죠. 크레딧, 또 엔딩 크레딧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부적 파라텍스트의 구조에 속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라텍스트 구조에 속한다. 예를 들면 타이포그래피 요소, 가장자리, 주석, 텍스트에 관한 이미지나 화보 이런 것들은 외부적 파라텍스트의 내러티브 구조에 속합니다. 영화에서 또 보면은 조명, 사운드, 컬러, 시각, 클로즈업, 페이드업과 같은 샷 기법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라텍스트에 속한다. 알죠? 텍스트 직접적인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텍스트와 외곽에서 텍스트를 형성하면서 파라텍스트라고 그럽니다. 장의 구분, 예를 들어 장의 구분, 연극의 막이나 영화의 시퀀스의 전환처럼 독자에게 다른 등장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이러한 것들, 장의 구분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플래시백, 얘기 속의 얘기, 일기, 편지나 일기 등의 인용 등이 장의 바꿈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라텍스트의 영역에 속하죠. 또한 장의 소제목은 책의 제목과 연관되어 메타 내러티브의 기능을 합니다. 메타 내러티브라는 것은 내러티브에 관한 어떤 내러티브의 역할을 할 때 메타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선 내러티브의 외적 구조라, 외부 구조다 이 말이죠. 외적 구조. 그래서 외적 구조에서 파라텍스트의 구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구조. 아까는 외부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부 구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시 저자. 아까 내가 암시 독자 얘기했죠. 그 암시 독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암시 독자는 implied read라는 것인데 텍스트에 관한 특별한 독자의 반응을 미리 단정하는 것으로서 비평가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그러한 독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을 읽는 독자는 틀림없이 이러저러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작가가 자기의 소설을 쓰기 전에 상정해 놓는 그러한 독자.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아이러니 얘기했는데 이 아이러니 기법으로 쓴 텍스트를 독자들이 읽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상반되게 반대로 얘기했지만은 틀림없이 독자는 나의 의도를 알아차릴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작가가 미리 상정해 놓은 그런 독자를 암시 독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암시 저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암시 저자는 캐릭터가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자. 캐릭터는 아니지만은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자. 이는 텍스트가 텍스트로 인해서 저자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저자는 텍스트와 함께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텍스트가 텍스트로 인해서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텍스트 자체가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독자가 의미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텍스트가 저자가 자기가 직접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독자가 그렇게 이 텍스트를 규정해 놓는 이러한 것들은 암시 저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단순한 자기의 그런 우리나라 같으면 뭐 DMZ에 관한 어떤 얘기를 썼다 그래. 자기는 그 순수하게 그쪽에 나오는 그 뭐 요즘 우리 뭐 해생 마을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에 관한 얘기를 썼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단지 그곳의 얘기가 아니고 남북 이데올로기에 관한 그런 얘기다. 남북 이데올로기에 관한 좋은 그런 어떤 자료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독자가 원래 저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은 독자에 의해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로 규정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암시 저자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암시 저자가 텍스트 저자가 생각했던 그러한 것과는 다른 의도의 텍스트로 읽히는 것. 그 누가 그렇게 읽습니까? 자기 저자는 어떤 텍스트를 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런 연관성을 열어놨지만 다른 독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또는 그런 것으로도 상당히 많은 경향으로 나타날 때 그때는 암시 저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텍스트를 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문학과 영화 같은 경우를 봅시다. 문학과 영화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것이 영화화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영화화됨으로써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줬을 때 그러면서 우리는 암시 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추가해서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원래 저자가 있고 텍스트의 내적 구성할 때 원래 저자가 있고 암시 저자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으로 해서 생겨나는 저자.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 그 다음에 화자의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암시 독자가 있죠. 그 다음 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내가 조금 전에 텍스트의 내부 구조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자, 암시 저자, 화자, 화자의 수신자, 암시 독자, 독자. 이러한 우리가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저자, 화자, 독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암시 저자, 그다음 화자의 수신자, 그다음 암시 독자 이런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 화자는 누구냐? 화자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허구적 세계를 만들어가는 자를 화자라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는 내레이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레이터. 독일어로 하면 에어셀러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수신자에게 말을 건네거나 서사 과정의 메타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등의 담론의 기능을 합니다. 수신자, 그러니까 화자의 수신자, 자기가 말을 건네면 그 말을 건네는 것을 듣는 사람을 얘기하죠. 말을 건네거나 서사 과정에서 메타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그런 담론의 기능을 하는 것이 화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사건을 논평하기도 하고 해설을 합니다. 화자는 정치, 사회적 또는 문화적 맥락에서 사건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화자에게 독자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실성을 주지 못할 경우에 화자는 불확실한 신뢰할 수 없는 화자가 됩니다. 독자에게 자기가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없을 때 그때는 신뢰할 수 없는 불확실한 독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unreliable narrator,
독일하면 운 수페레시거 에셀러 그런 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독자 반응 프레임 잠깐 보겠습니다. 리드 리스폰스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화자가 스토리 배경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두지 않을 경우 스토리 배경을 얘기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을 경우 이럴 때는 신뢰부서 화자가 되겠죠. 아까 우리 스탄체리 구분에서 드러나는 화자 overt narrate와 감춰진 covert narrate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감춰진 화자의 경우에서는 불확실한 신뢰할 수 없는 화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화자가 천진난만하여 주인공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이게 나오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 닥터 파우스투스 1947년도 작품인데요. 이렇게 되겠죠. 이 소설의 불확실한 1인칭 화자인 제라누스 자이트블룸이라고 하는 이런 이런 1인칭 화자는 주인공 아드리안 레베르킨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희미한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분명히 독자에게 설명하거나 더 소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희미하게 거기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망상에 붙들려 있는 화자도 불확실한 화자. 이러한 화자는 독자에게 정상적인 현실보다는 왜곡된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해서 정신착란자를 다루는 이러한 때는 우리가 불확실한 화자가 되겠죠. 정신착란자 아니면 우리 정신분열자, 특히 주체의 분열, 주체의 위기, 실존의 위기, 의식의 위기 이러한 현상에 맞부닥뜨려 있는 그런 화자일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확실한 그런 화자가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현실의 층위를 벗어난 이런 화자들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꿈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 자기 어떤 환상, 환상 문화, 어떤 환상적인 얘기를 계속 소설에 나갈 때 이런 화자들은 불확실한 또는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그런 화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결혼에 관한 미친 생각에 사로잡고 있는 톨스토이 크로이츠 소나타, 하나 더 그런 거죠. 톨스토이 크로이츠 소나타. 이 소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나타는 보통 보면은 어떤 음악가죠. 음악가가 자기가 어떤 출장을 갔다 오게 되는데 자기 부인을 좀 돌봐주도록 자기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좀 돌봐주도록. 근데 자기가 출장에 갔다가 돌아온 그런 게 보니까 자기 부인도 역시 음악에 대한 애호가 깊은 사람인데 자기 친구 음악가와 함께 이렇게 연주 또는 반주 음악 연습을 하는 그런 것을 보고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주인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톨스토이 크로이츠 소나타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미친 생각, 광기에 휩쓸려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될 때는 이때는 정상적보다 왜곡된 현실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기 때문에 또는 망상이 붙들리기 때문에 불확실한 화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에드가 알렌 포의 단편소설이나 탐정소설 1인칭 화자가 독자를 계속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확실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탐정소설 또는 추리소설 이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화자들 특히 1인칭 화자들 이럴 경우에는 독자를 하여금 계속 그 서사 전개, 사건 전개에 대해서 확실성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추리만 맞물려서 계속 일어나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불확실한 화자가 된다. 특히 1인칭 화자의 불확실성은 암시 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암시 저자가 1인칭 화자가 품은 생각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독자에게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내러티브는 암시 저자가
1인칭의 화자대에 숨어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암시 저자. 아까 얘기했죠. 어떤 텍스트가 저자가 의도했던 그런 텍스트의 의미와는 다른 텍스트의 의미를 생성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암시 저자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암시 저자가 있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텍스트가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건 다른 의미의 그런 의도를 생성해낼 경우에 화자가 품은 원래 저자가 그 텍스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관계를 드러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갈등 관계를 드러나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독자에게 믿게 합니다. 독자 생각할 때 저자가 이 책을 원래 저자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인데 이건 다른 방향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역시 불확실한 그런 화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확실한 내러티브는 암시 저자가 1인칭 화자 뒤에 숨어서 독자와 소통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불확실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화자가 되어 다른 캐릭터에게 스토리를 전달할 때 우리 그것은 인트라 디제시스라 그런 표현을 쓰게 했죠. 인트라 디제시스. 캐릭터가 화자가 돼서 다른 캐릭터에게, 인물에게 스토리를 전개하는 경우. 거기에 비해서 하이퍼 디제시스틱이고 메타 디제시스가 있는데, 이런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에게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위 다른 그런 캐릭터를 생산해 내어서 이런 스토리가 계속 파생되어서 이어나가게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하이퍼 디제시스의 내러티브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러티브에 관한 내러티브를 얘기할 때 우리 그것은 메타 디제시스의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틀소설 이런 게 얘기할 때 얘기 속의 얘기를 전개할 때 이때는 메타 디제시스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틀 내러티브 유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프레임 내러티브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도입부의 프레임 내러티브, 도입부에서 프레임 내러티브가 나타나는 경우에요. 그래서 introductory frame narrative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인공이 내러티브에 간여하기 이전에 도입된 내러티브를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나타나기 이전에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포개 시트 같은 것들, 이 오프닝 크레딧이 보통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우죠. 오프닝 크레딧 보면, 또는 어떤 얘기 이전에 어떤 얘기를 먼저 독자에게 알려줄 때, 이건 내러티브 이장이 나타나기 이전이죠. 이전에 어떤 내러티브를 얘기할 때, 이건 도입부의 프레임 내러티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입부의 프레임 내러티브는 원래는 그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서 원래 유래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비극의 내용들은 예를 들면 소포클레스 같은 작품들, 오이디푸스 왕, 케네키 에디푸스 같은 그런 경우를 볼 때는 그 얘기의 그런 그 내러티브 구조, 얘기 이전에 나타낸 그 내러티브 구조는 원래 관객들에게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다시 한번 그 각인시켜주는 그런 경우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 편지를 먼저 소개하는 경우에 이것은 주인공이 내러티브 간여하기 전에 도입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어떤 편지를 이렇게 통해서 얘기 전개를 이렇게 다시 한번 미리 보여주는 경우, 이런 것들은 도입부의 프레임 내러티브가 형성된 구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삽입된 프레임 내러티브를 보겠습니다. Interpolated frame narrativ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러티브 속에 삽입된 내러티브를 얘기를 합니다. 내러티브 속에 삽입된 내러티브. 예를 들면 뭐 테오도르 스토름, 독일의 그런 19세기 작가죠. 테오도르 스토름의 백마의 기사, 데어 슈멜라이트 같은 그런 경우에서 보면 내러티브 속에 내러티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톨스토이의 노벨라 같은 경우, 이거는 크로이츠 소나타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러티브 속에 또 다른 내러티브가 삽입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건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고요.
내러티브 시작과 것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서로 연관된 내러티브를 지니고 있는 경우, 이것도 이제 세 번째죠. 내러티브 시작과 것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서로 연관된 내러티브를 지니고 있는 거고 세 번째이고, 네 번째 마지막 프레임 내러티브의 경우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터미널 프레임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독자가 마지막에 배제되어요 라는 경우이고요. 마지막에 프레임을 구성하는 그런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그런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초점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화는 요즘 원래는 제네럴 주네트라고는 서사 이론가죠. 우리 구조주의적인 서사 이론가가 이렇게 먼저 쓴 개념입니다만은 포칼리자션이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이 개념은 20세기에 다시 서사 이론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 봤을 때 뭐 1인칭 뭐 서사, 2인칭, 3인칭 서사 또는 우리가 전제전는 서사, 뭐 기타 등의 서사를 구분했는데 이런 서사는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한정된 서사라 그러면은 포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서사는 포칼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의 서사는 그런 한정된 그런 것 위에 그 우리가 뭐랄까요, 그 미디어 있죠, 미디어 이론과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서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이러한 서사보다는 그 우리가 시각적인 그러니까 시각적인 그런 서사 있죠.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문화, 미디어에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영화, 만화, 뭐 게임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컴퓨터 예술이라든지 시사 등등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 흔히서 포칼리제이션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잠깐 써놨습니다. 초점하는 저널 주네트의 내러티브 디스코스는 에세이 이스 메소드 1972년도에서 유입된 개념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이 시점은 이 개념은 시점, 흔히서 퍼스펙티브라든지 또는 관점, 포인트 뷰 이런 것들 대신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상관관계 이전의 그런 관점과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은 유사한데 다른 것은 이 포칼리자치온이라고 하는 것이 텍스트등과 시각을 연관시키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이 중요해요. 시각성. 그러니까 텍스트성과 이전의 텍스트 이론, 서사에 이르서 얘기하는 그 이전의 텍스트 이론과 시각, 여기에 나오는 시각의 관점에 여기 비주얼리티라고 내가 써놨는데 This concept is bridging textuality and visuality. 텍스트과 시각성을 교감력을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중요한 것이 포칼리제이션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20세기, 우리가 21세기 새로운 서사 이론을 얘기할 때 이전의 서사적 개념이지만은 새로운 서사 이론을 얘기할 때 흔히 많이 쓰이는 게 포칼리제이션. 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사는 일반적으로 나레이션이죠. 내레이션 누가 말하는가에 일반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사적 관점이라면서 초점화라고 하면서 포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느냐, who sees라는 거죠. who speaks가 아니고 who sees. 누가 보느냐 이런데 주목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마치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특별한 캐릭터를 통해 사건과 인물을 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포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캐릭터를 초점을 맞추는다 또는 초점자 포칼라이저라고 이렇게 하죠. 포칼라이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칼라이저는 초점자는 초점의 주체로서
장면이 보이게 되는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슈탄테를 얘기했는데 슈탄테는 이를 반영 인물 reflector figures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영 인물 서사적 그런 시각성을 반영해주는 인물이란 뜻이에요. reflector fig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영 인물은 특별한 캐릭터를 얘기합니다. 특별한 캐릭터로서 반영 인물은 사건과 인물에 대해 독자에게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반영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직접 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보이도록 하는 그런 자가 반영 인물이 되겠습니다. reflector figur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에서 스테판 데달루스죠. 스테판 데달루스는 전형적인 반영 인물 또는 초점을 맞추는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점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화. 초점화는 어떠한 초점화가 있나? 우선 제로 초점화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게 지오로 포칼리제이션을 둘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게 내적 초점화, internal focalization. 독일어로 하면은 limitierte Sicht가 되겠습니다. limitierte Sicht, 내적 초점화. 세 번째는 이게 외적 초점화, external focalization 또는 독일어로 하면 limitierte Sich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로 초점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오로 포칼리제이션부터. 정보랑 관계, 정보량의 관계를 볼 때 제로 초점화는 화자가 내레이터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화자가 내레이터보다 정보량이 많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말하는 자가 등장인물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경우에서 지로 초점화가 성립을 하죠. 지로 초점화는 슈텐틀이 언급하고 있는 작가적 내러티브의 상황, 우리가 흔히 이전에 서사의 이론에서 얘기할 때 뭐 전지전능적인 화자, 전지전능 화자 그런 내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또는 주지적 영화에서 얘기할 때 주지적 화자, 모두 다 알고 있는 화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상당히 상응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틀린 점은 그런 것보다 더욱더 뭘 같이 많이 해준다고요? 시각성이 많이 이 화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가적 내러티브 상황이 괜찮습니다. 제로 초점화는 초점화되지 않는 서술을 얘기합니다. 초점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등장인물이 초점화가 되는 것이고 제로다 이런 뜻이죠. 작가적 화가는 전지전능한 화자처럼 캐릭터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서술하는 화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 캐릭터의 행위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또 사건을 전개할 것인지 이런 거 다 알고 독자들 관객에게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화자를 우리는 지로 초점화 화자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지로 포칼라이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롱샷, 익스트림 롱샷 압니까? 또 파노라마 샷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노라마 샷. 어떤 우리 전투 장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전투장 전체의 것을 쫙 멀리서 아니면 위에서 조감도로 쫙 보여주는 거. 이런 것은 마치 신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조망하는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특정한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뭐 장군이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지 않는 거죠.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거. 이렇게 다. 롱샷, 이스트리 롱샷,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 뭐 영화에서 보통 시작할 때, 한 도시를 보통 이렇게 좀 조망해서 보여줄 때, 어떤 공중에서 어떤 건물의 그 높은 건물의 옥상에서
그 도시를 조망해서 보여줄 때 이런 것도 역시 롱샷 또는 파노라마 샷 또는 익스트림 롱샷 뭐 이런 것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지혜로 초점화가 된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초점화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시각 미디어 뭐 영화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특히 문학과 연관된 건 더 좋겠습니다. 이런 것과 이런 것을 한번 볼 때 특히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문학과 영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문학과 영화를 볼 때 문학 작품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관점이 이 포칼리제이션은 우리가 시각 매체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시각 매체와 연관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과 한번 비교해 보는 이런 것도 상당히 유익할 것 같아요. 이러한 비교를 이렇게 우리가 좀 연습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익숙하게 될 때는 어떤 시각 매체, 시각 미디어 이런 것에 대한 그 화자 설정 또는 화자 구조, 내러티브 구조 설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가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 이런 것도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메라를 든 사나이 한번 봤나요? 지가 베르토프 안 봤나요? 한번 내가 다음 시간에 잠깐 보여주겠는데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어떠한 말 그대로 카메라를 든 사나이죠. 영화를 찍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카메라 들고 나가서 자기가 찍은 그 자체를 관객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가 지가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카메라를 눈을 통해서 그대로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조망해요. 이게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등장인물은 나오는데 주인공의 의미에서 등장인물은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서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적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등장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카메라 든 사는 전형적인 이게 나오는 제로 초점화의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제로 초점화의 주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물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전지적 서술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제로 초점화 주체 또는 제로 포컬라이즈 그렇게 얘기를 한다. 또한 작가적 화자는 내부 초점화나 외부 초점화의 시각에 제한적인 데 반해서 작가적 화자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작가적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은 작가적 화자는 아까 얘기하는 지로 포컬라이즈죠. 지로 포컬라이즈는 시각에 대해서 전혀 제한되지 않고 자주자재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다 설정해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그런 화자를 얘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작가적 화자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네, 두 번째 제로 초점화 또는 무초점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초점화의 위에 내적 초점화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됐습니다. 이제 내적 초점화가 우리 흔히 소설의 그런 관점에서 얘기할 때 이 내적 초점화는 정보량이 화자와 등장인물이 동등하게 되는 그러한 초점화를 얘기를 합니다. 화자가 등장인물, 다시 말하면 등장인물을 통해서 얘기를 이끌어가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 내적 초점화를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고정적인 어떤 인물의 시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초점화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인공이 다 고정되어 있어요. 1인칭, 3인칭 뭐 고정되어 있어. 그 사람의 그런 시각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얘기가 전해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내적 초점화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내적 초점자는 인물 초점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캐릭터 포컬라이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캐릭터 포컬라이즈 인물 초점자. 인물 초점자. 아까 정보량의 화자하고 인물하고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고 인물 초점자라는 거예요. 캐릭터 포컬라이즈. 인물을 통해서 화자가 시각적 화자를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물 초점화라고 얘기해요.
내부 초점의 시각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통해서만 어떤 그 시점 또는 시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보는 이유에는 관객 또는 독자가 그것을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제한 초점화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 초점화는 여러 명의 인물로 옮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인물이 아니고 여러 명의 인물로 옮아갈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제한 초점화는 개인 캐릭터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등장인물이 어떤 주인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등장인물의 경우 이런 것은 우리의 내적 초점화의 내적 초점화인데 여러 명의 등장인물로 나타나서 초점화가 내적 초점을 옮겨가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얘기 전달하고 있는 그 화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를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로버트 알트만 같은 사람, 이런 내슈빌 그런 영화라든지 또는 숏카트라는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숏카트 같은 그런 영화에서 보면은 등장인물이 9 부부가 나와요. 부부인데 9 부부, 9 쌍의 부부가 나와서 9 쌍의 부부가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는 게 숏카트라는 영화입니다. 숏카트는 말 그대로 카트가 긴 게 아니고 잘라졌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그 9 쌍의 부부가 이제 얘기를 전가하는데 한 부부의 얘기를 진행하다가 한 부부의 얘기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끊어집니다. 이른바 숏카트죠. 끊어지고 또 다른 부부의 얘기가 전가됩니다. 그래서 9명의 부부가 얘기가 쭉 완성되지 않은 그런 얘기 전개의 형식으로 9차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다른 아까 끊어진 그 뒷부분이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9쌍의 부부가 나오는데 9쌍의 부부가 각각 조금씩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9쌍의 부부가 조금씩 완성되지 않은 조금씩 끊어진 얘기가 보여주다가 다 9쌍의 부부 얘기한 다음에 또다시 시작하는데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9쌍의 부부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 부부가 끊어진 부분에 또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경우죠. 그럴 경우는 그 독자는 그 내러티브 또는 서사 과정을 아주 유심 있게 보지 않으면 얘기가 상당히 뒤죽박죽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내적 초점화가 여러 인물의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또는 같은 사건이 다른 인물의 시점에 따라 여러 번 소설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적 초점화의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다른 사람의 인물에서 시점에 따라서 여러 번 소설되는 경우,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 독일 영화 중에서는 톰 티커베어의 롤라르 같은 영화는 그게 해당되겠죠, 그죠? 롤라르 어떤 한 사건을 롤라르 같은 세 번의 경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 번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르쇼 아키라의 라슈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한 사건을 네 사람의 그런 시점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고정된 내적 초점화. 아까 이제 얘기하는 우리가 내적 초점화에 대해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적 초점화를 조금 더 분류해 보면은 고정된 내적 초점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는 변화하는 내적 초점화, 또는 다양한 내적 초점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내적 초점화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고정된 내적 초점화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해서 Fixed Internal Focaliz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ixed Internal Focalization.
등장인물 한 명의 의식을 통해서만 얘기되는 경우, 한 명에 의해서만 이렇게 픽스된 거래요. 내적 초점화 픽스된 거. 이 경우에 주관적인 시점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서사 이론에서 인물 시각적 서사 상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기 예를 들라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인가 전전번 시간에 봤을 땐그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들 수가 있어요. 성. 지난 시간에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 누굽니까? 미켈 하네케의 영화도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했었죠. 이 성이라고 하는 작품, 이건 인물 시각적인 서술 상황이라고 내가 서술 상황으로 얘기했는데, 상당히 그 이질적인 서사 상황들이 이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은 우리는 디제시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헤테로디제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헤테로디제시스의 화자. 그래서 헤테로디제틱 내레이트가 나타나고 있는 이 성에서 이 시점은 고정된 그 카라고 하는 토지 측량상, 고정된 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고정된 그 내적 초점자, 그 카라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는 고정된 내적 초점의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켈 하네케의 성에 대해서 우리 문학과 영화 분석을 했는데요. 미켈 하네케의 성에 대한 그런 분석을 조금 보면은 이 성에서 우리는 그때 인물 시각적인 경우라고만 얘기했는데, 이걸 만약에 초점의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기 써놓은 한 4가지 정도, 여기 나오는 한 4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초점화에 대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생각은 인자는 초점화 인물을 보여주는 관점을 통해 해서 초점화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하거나 인지하는 초점화 인물이 보여주는 관점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카의 경우죠. 카의 경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경우, 그 관점, 포인트 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이게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도 물론 미켈 하네케의 성에서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는 조명이나 음악을 통해서 초점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명이나 음악. 어떤 시각적인 초점을 이렇게 딱 잡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조명은 굉장히 어두운 조명이죠. 하이톤, 로우톤, 어두움이 로우톤 조명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우리 영화에서 보았었고요. 그다음 음악 경우도 그렇죠. 특히 내가 이 영화 분석할 때 카프카의 성에 관한 미켈 하네케의 영화를 분석할 때 제일 처음에 카가 여인숙에 저희가 그 성이 있는 토지 측량을 위해서 카가 이제 그 마을에 들어와서 여인숙에 들어오는 과정을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면서 카가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시각으로 착착착 이렇게 끊어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각들. 그 중에서 라디오 켜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그 여인숙 주인이 라디오를 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초점화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이 생각을 제시하는 행동을 차단하는 의미를 통해서 차단은 어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때 그 하면 끊기 기법이 있었죠. 하면 끊기 또는 그 위에도 어떤 생각이 사람하는 것을 장면을 바꾸면서 그 생각이나 행동을 끊어내는 이런 기법, 이런 것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점화의 한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초점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이스오버를 통해서 이렇게 초점화가 나타납니다. 보이스오버. 그 성에서는 특히 보이스오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화자, 그죠? 예를 들면 앞에 나와서 바르바나스가 왜 왔느냐, 슈바르트 같은 거,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이 왜 왔느냐고 묻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에서 그
보이스오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보이스오버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곳을 보이스오버가 얘기를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장면에 대한 어떤 관점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그 초점화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미케아 하나님께 속에서 나타난 초점은 네 가지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생각하는 인지나 생각하거나 인지하는 초점은 인물이 보이는 관점, 조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초점은 인물이 생각을 제시하는 행동을 자산하는 그런 이미지를 통한 초점화, 네 번째가 보이스 오버를 통한 초점화,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초점화로 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초점화를 다음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뭐 영화도 몇 개 좀 더 보고요 가져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